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통계 분석과 통계적인 추정이 왜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그러한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려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통계적 추론의 본질은 바로 모집단에서의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통계적 분포를 추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모집단에서의 어떤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된 어떤 하나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통계적 추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샘플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모집단에서의 어떤 결과를 역으로 추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바로 이제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 추론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샘플 데이터에서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모집단에서의 어떤 다양한 샘플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을 때 그 각 샘플에서 추정될 수 있는 통계 값들의 어떤 구간, 확률적으로 어느 구간 안에 속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추정, 즉 신뢰 구간에 대한 어떤 측정이 통계적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집단에 대한 어떤 관계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는 그 중에 일부분인 어떤 하나의 샘플 데이터이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그 샘플 데이터에서 모집단의 어떤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어떠한 모집단 그리고 샘플에 대한 통계 모델과 통계적 분포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모집단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가정이 조금 배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어떤 하나의 샘플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모집단에서의 어떤 관계를 추정을 하고 또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이론적인 통계 모델과 분포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 그리고 그것이 추출된 어떤 모집단에 대한 어떤 통계 모델과 어떠한 통계적인 분포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통계적인 추정 그리고 통계적인 추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와 이제 독자 혹은 연구자와 리뷰어 간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통계 모델을 세우고 이제 분석을 해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연구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추론을 위해서 추론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어떤 통계 모형에 대해서 상정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른 어떤 대안적인 모델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다양한 대안적 모델들에 대해서 항상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십 가지의 어떤 서로 다른 결과를 뽑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뭐 수백 가지의 어떤 서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모델과 서로 다른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모든 결과를 전부 다 보고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량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연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수많은 결과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연구 논문에 보고하는 결과는 그 중에서 매우 적은 수의 결과만을 보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구자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대안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수많은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일부분만의 결과만을 보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논문을 이제 저널에 이제 내기 위해서는 결국 동료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동료 심사 과정이 사실 이러한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계에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동료 심사를 하는 그런 리뷰어들은 항상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것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제 충실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통계적인 분석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후에 그 연구의 결과가 저널에 실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모델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 필연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답만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통계 분석이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이런 통계적 추정의 불완전성과 그것이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안적 모델과 다양한 샘플에서의 통계적 추정치들의 표준 편차는 하나의 샘플에서의 통계적 추정치의 표준 오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해요.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통계적 추론의 본질은 어떤 모집단에서의 어떤 실제 어떤 관계나 통계적 분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집단에서는 사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샘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샘플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다양한 샘플 데이터에서 각각의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각각 서로 조금씩 다른 통계적인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될 텐데 이러한 어떤 다양한 샘플에서의 통계 추정치의 표준 편차, 즉 그게 얼마나 그 값이 멀리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하는 거고 또 다양한 샘플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다양한 서로 다른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즉 이렇게 다양한 대안적인 모델에 대해서 뽑은 어떤 통계적인 추정치와 또 다양한 샘플에서 뽑은 어떤 통계적인 추정치의 그 분포가 실제로 어떤 우리가 분석하는 어떤 하나의 샘플 데이터에서의 통계적 추정치의 표준 오차, 즉 어떤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 회귀 분석의 어떤 그 추정치가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신뢰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표준 오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우리가 현재 분석하고 있는 하나의 샘플 데이터에서의 통계적 추정치의 어떤 추정치가 어떤 오차가 될 수 있는 그 범위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또 다른 대안적인 모델 혹은 다른 어떤 샘플 데이터에서의 추정치의 그 결과가 훨씬 더 넓게 퍼지고 훨씬 더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정하는 결과보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논문은 이제 전미 사회학 리뷰 저널에서 이제 나온 논문인데 실제로 이제 다양한 사례들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에 대한 어떤 리턴, 뭐 수익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을 이제 살펴본 결과 그 서로 다른 논문들에서의 어떤 추정치의 분포가 하나의 연구에서의 그 하나의 추정치의 어떤 신뢰 구간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즉 어떤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거의 7배 이상 그 어떤 분포가 더 크고 어떤 사법적인 어떤 사상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들의 그 분포가 어떤 하나의 연구 결과에서의 어떤 통계적인 표준 오차보다 8배 이상 크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결과보다 다양한 모델, 다양한 샘플에서의 나온 결과는 훨씬 더 다를 수 있고 훨씬 더 그게 이제 분포가 넓게 퍼져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고 훨씬 더 그 추정치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는 논문 제목이 참 특이한데 그냥 한번 200만 개의 회귀 분석을 돌려봤어 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거는 실제로 경제학에서 이제 가장 저명한 이제 학회인 이제 전미 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실제 학회 논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논문 제목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건데 I just ran 2 million regression 이라는 제목이죠. 여기서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 건데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 62개의 어떤 변수들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서 그것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는데 사실 62개의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대안적인 모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62개의 변수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동시에 포함을 시켜서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을 포함을 시키는 모델을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 몇 천만 혹은 몇억 개 이상의 대안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62개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각각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회귀 분석에 포함시킬지 말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62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이 연구자는 그 중에서 가장 62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3개의 어떤 주요 변수를 고정을 했고 그 나머지 59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어떤 3개의 변수를 이제 뽑아서 총 약 2만여 개의 어떤 대안적인 모델 즉 어떤 변수를 이제 추가를 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예측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200만 개의 어떤 회귀 분석을 돌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레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약 200만 개, 2만 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썼는데 200만 개예요. 200만 개. 여기 2만 개가 아니고 이거 200만 개죠. 자, 그래서 이런 200만 개의 대안적인 모델에 대해서 59개의 변수들 중에서 약 이 22개의 변수들만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러한 어떤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주제에 대해서 즉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다양한 대안적인 모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2개의 변수들은 모두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런 변수들만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약 한 37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적인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가 믿을만하지 못했고 굉장히 변동이 컸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즉 통계적으로 좀 믿을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실제로 너무 값들이 이제 널뛰기를 해서 실제로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변수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추론은 사실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같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혹은 수만 가지의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논문의 제목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사실 IT 투자는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리는 이제 IT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고 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단연 이제 산업 불문하고 IT에 대한 투자가 될 거예요. 사실 이러한 IT에 대한 투자가 이제 기업에서 본격화된 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IT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 IT 투자가 과연 얼마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IT 투자의 생산성을 이제 추정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고, 이제 2005년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 이제 스티로 교수님이 이제 IT 투자의 어떤 생산성 효과를 추정한 41개의 논문을 종합해서 본 결과
그 생산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플러스이면은 IT 투자가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유의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이면 그 반대로 해석될 수 있겠죠. 뭐 0이면은 IT 투자를 아무리 해도 이 생산성의 증가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생산 탄력성, 즉 IT 투자에 대한 생산 탄력성은 마이너스 0.05에서 0.25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통계적 모델의 차이가 이러한 어떤 IT 투자의 생산성의 추정치에 대한 차이의 약 40% 가까이 설명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자, 사실 이 생산 탄력성이 0.1 이상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아마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이 있고, 또 경제학에서의 그 생산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생산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생산 요소, 그게 어떤 캐피탈, 뭐 자본 생산 요소나 아니면은 노동력, 이런 것들의 생산 요소가 얼마나 그 생산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생산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0.1 이상이면은 그게 굉장히 사실 큰 거예요. 0.1, 0.2 이런 굉장히 큰 건데, 0.25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IT 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추정을 한 결과가 되겠죠. 그 분포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분포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IT 투자에 대한 생산성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쵸? 굉장히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데, 사실 이러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계적 추정치가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원인이 바로 통계적 모델을 그 연구자들이, 각각 논문에서의 연구자들이 통계적 모델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간에 따라 고정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인 뭐 first difference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추정치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또 그와 유사한 그 고정 효과 fixed effects를 쓴 경우에도 이만큼 감소를 하고, 또 어떤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만 분석을 한 경우에는 또 추정치가 이만큼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떠한 통계적인 모델을 쓰고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추정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스퀘어가 39.2%인 것을 보면은 그러한 어떤 추정량의 어떤 차이의 39%를 통계적 모델의 어떤 차이만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2003년에 하나의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 종교 활동이 경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사회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연구죠. 하지만 이제 2009년에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이 2003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을 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도발적인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영이라는 이 분이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 때 사실, 그리고 여기 이제 베로우나 이제 맥커리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유명 대학에서 실제로 굉장히 사회학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이었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영 박사님은 박사 과정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박사 과정 학생이 이제 굉장히 저명한 대학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의 유명한 논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는 연구로서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메시지는 단순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이전 결과에서 종교 활동이 경제 성장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혀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앞서 어떤 선택 편향을 없애는 하나의 전략이 뭐 도구 변수를 활용을 했는데, 그 도구 변수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추정치가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매우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이제 널뛰기가 심해서 믿을 수가 없고, 또 통계적 추정 방식, 즉 어떠한 모델을 산정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민감해서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박하는 연구인 셈이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사실 통계 분석을 통한 어떤 논문 자체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러한 통계적 추정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다양한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통계적 추론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의 어떤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적 추정이 항상 어떤 하나의 정답만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대안적인 모델,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가정에 의해서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난다면은 이 통계적 추정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계적 추정이 어떤 하나의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영상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통계적인 불완전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바로 저는 이 강건성 분석과 민감성 분석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로버스니스 체크라고 하는 이제 강건성 분석과 이제 센시티비티 체크라고 하는 이제 민감도 분석이 있는데, 뭐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서로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강건성 분석이 조금 더 일반적인, 좀 더 포괄적인 용어예요. 강건성 분석, 로버스틴 체크 안에 세부 항목으로서 이제 센시티비티 체크 혹은 센시티비티 테스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강건성 분석, 로버스틴 체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통계적 추정치가 로버스트한지,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변화가 많이 없고, 즉 민감하지 않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테스트하는 분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통계 분석이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널뛰기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 데이터가 민감하지 않게 믿을 만하게 추정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수준이 높은 저널이면 저널일수록 이 강건성과 민감성 분석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이제 통계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러한 어떤 통계 분석의 결과들을 이제 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 특히 통계 분석의 어떤 연구 결과가 얼마나 믿을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서 얼마나 이런 강건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저널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수준이 높은 저널일수록 이러한 로버스니스 체크, 강건성 분석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통계 분석의 불완전성을 연구자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강건성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연구 맥락에 따라 너무 달라서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구 맥락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데이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 연구의 맥락에 따라서 그 연구가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얼마나 그 결과가 민감한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연구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강건성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는 다양한 조합의 통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에요. 이거는 사실 가장 거의 회귀 분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서 설명드린 예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죠. 사실 여기서도 이제 62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그 변수를 넣고 빼고 하는 거를 이제 조합을 함으로써 총 200만 개의 회귀 분석,
분석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어떤 강건성 분석 혹은 민감성 분석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러한 다양한 조합의 통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통계 모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뭐 yes or no로 평가가 되고 혹은 1이나 0으로 평가가 되는 어떤 이런 두 개의 값만을 갖는 이 변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로지스틱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떤 통계적 모델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프로빈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니어 프로버빌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선형 확률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만약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을 했다면은 그거 외에 어떤 대안적인 모델, 예를 들어서 뭐 선형 확률 분석, 확률 모형을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대안적인 모델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을 하는 것이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강건성 분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이게 어떤 특정 시기에만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관계가 민감하지 않게 모든 기간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또 다른 후행 변수 혹은 또 다른 결과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다른 변수를 가지고 민감도 분석을 하는 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어떤 결과 변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변수를 가지고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 우리가 분석한 인과관계가 맞다면은 그 원인이 결과로 이제 나타났을 텐데, 그러면 그게 정말 맞다면은 그 결과 변수와 매우 밀접하고 매우 유사한 어떤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거를 이제 확증이라고 하고 이제 파지티브 프루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falsification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강건성 분석인데, 이 falsification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 원인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인과 효과가 정말 맞다면은, 그 이론이 정말 맞고 그 결과가 정말 맞다면은 그런 인과 효과를 내지 않을 법한 관련 없는 변수를 내가 만약에 활용을 하면은 그런 것에는 인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반증한다고 해서 이제 falsification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과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인과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확증이라고 하는 거고, 인과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와 관련 없는 것에서는 인과 효과가 없어야 되고, 그러한 인과 효과가 없어야 되는 곳에서 실제 없음을 보이는 것을 이 반증한다, 즉 fals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falsification이 굉장히 유용한 강건성 분석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가능하다면은 또 다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민감도를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 뭐 실험 집단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고 해도 사실 많은 경우에 이 통제 집단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지는 연구자의 어떤 판단과 어느 정도 그런 연구자들의 어떤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통제 집단뿐만 아니라 대안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다른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함으로써 실제 그 결과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그 얼마나 결과가 유사하게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그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이런 5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강건성 분석의 예시를 몇 가지를 보여드린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러한 강건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사실 연구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분석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지를 늘 고려를 하고, 그러한 어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혹은 얼마나 많이 일관적으로 나오면서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건성 분석과 민감성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통계 분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의 어떤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통계 분석의 결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강건성과 민감성 분석의 하나의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한 연구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통제 변수를 지금 약 10개 이상의 통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또 4개의 어떤 고정 효과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록 앞서 뭐 200만 개 정도의 어떤 대안적인 모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열 몇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이 변수들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은 수십 가지의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연구자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어, 다양한 대안적인 모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검게 이렇게 색칠된 게 실제로 그 변수를 포함을 했다라는 거고 색칠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각 대안적인 모델에 대해서 그 통계적 추정치를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다르죠. 통계적 추정치가 마이너스 0.1보다 크기도 하지만 굉장히 마이너스 0.05에 가깝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서로 이 통제 변수를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통계적 추정치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이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아마 이 저자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대안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값은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전부 이제 마이너스의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음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포함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감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모든 통계 분석의 연구에서는 이런 강건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감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조지 박스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모든 통계 모형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러한 어떤 조지 박스의 이러한 문구가 바로 그 통계적 추정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통계 모형 그리고 통계 분석이 의미가 없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계 분석은 사실 굉장히 우리 삶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도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통계 분석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믿을 만하고 그것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강건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연구자로서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꼭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늘 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